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장을 유예시키기 위한 어떤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뭐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발언으로 인해서 폭발하게 되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았으면 어땠을까 싶은 발언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드리는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의 권영빈 선임연구위원을 모시고 중국 시장의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저는 그 미래에셋대우 상해사무소에서 4년 정도 주재원을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에서 이제 중국 시장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중국 전문가를 모시고 중국 시장의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그 살펴볼 내용이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최근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11월 초에 예정되었던 엔투그룹의 상장 철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시장 내에서도 중국하고 홍콩의 동시 상장을 통해서 사상 최대의 상장 규모라고 홍보도 많이 했었던 그런 내용인데, 갑자기 상장 철회가 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일 텐데, 상장 철회가 된 이유들을 한번 어떻게 전개된 상황인지 뭐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11월 3일 이제 저녁에 상해랑 이제 홍콩 거래소에서는 이제 엔트그룹의 상장을 유예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문을 좀 살펴보면요. 상장 유예의 이유로서 엔트그룹이 속한 산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고, 이 변화로 인해서 그 상장 요건이나 중요한 정보의 공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상장 유예를 한다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현지 이제 금융권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은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변경사항은 11월 2일이죠. 그러니까 발표 전날 그 마윈과 이제 엔트그룹의 그 경영진을 불러서 인민은행, 또 은보감회, 증권감독원, 그리고 이제 외환관리국의 4대 금융당국과의 그 회담에서 나온 내용이 중요한 내용일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그 내용이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엔트그룹이 속한 이제 그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된 내용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엔투그룹이 속한 산업의 어떤 규제 강화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인가요? 규제 강화는 이제 11월 2일 날 입법 예고된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11월 2일 날 이제 금융당국은 마윈과 이제 회담을 함과 동시에 인터넷 소액 대출 업무의 잠정 관리 방안이라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 법안의 정책의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인터넷 소액 대출 업체가 연간 30만 위안을 한도로 하되 고객의 연봉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대출을 불가하도록 했고요. 둘째는 인터넷 소액 대출 업체가 이제 그 은행이라든지 주주로부터 대여를 하는 자금 차입을 할 때 자기 자본의 1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리고 채권이나 ABS를 발행을 통한 자금 차입을 할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은행하고 연합해서 신디케이션 대출을 할 경우에는 그 인터넷 소액 대출 기업의 직접 대출 비중이 그 전체 대출금의 30%를 반드시 초과해야 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금융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제로 보여지는데요. 흔히 생각할 때 엔투그룹이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이길래 이런 금융업과 관련된 부분의 규제를 받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는데요. 조금 이제 뒤에 부분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 나가겠지만은, 먼저 엔투그룹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지 그 부분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엔트그룹이라고 하면은 아마 일반적으로 떠오르시는 생각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회사 상장 신고서에 따르면 엔트그룹은 약 10억 명의 연간 활성자를 기반으로 해서요, 중국인들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엔트페이 플랫폼에다가 집어넣어서 모바일 결제를 통해서 아주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중국의 그 모바일 결제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외에도 소액 대출과 같은 이제 금융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요.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힘든 일반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액 대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사용자 수를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는데요. 본 사업 전개 전후로 회사가 나뉠 만큼 매우 중요하면서도 지금 현재 있는 중국 금융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는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규제사항이 엔투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게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상장을 유예시켰을까요? 상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엔트그룹의 소액 중개대출의 잔액이 약 2.1조 위안
한화로 약 네. 354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N투그룹들은 본인들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은행과 개인 간의 중개를 대출만 해줄 뿐이지 실제로 직접 대출 비중은 약 2%밖에 되지 네. 않다고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제 규제가 적용됐을 경우에는 현재 대출 잔액 기준으로 최소 30%에 해당하는 약 106조 원에 해당하는 직접 대출로 전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에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106조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게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지 언론에서 보게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장을 유예시키기 위한 어떤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뭐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네, 현지 언론에서 얘기하는 실상은 그간 금융 당국하고 그 뒤에 있는 기득 세력인 은행권과 그 엔트그룹 간의 껄끄러운 관계가 그 10월 23일 진행되었던 상하이 화이트한 금융 포럼에서 마윈이 금융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으로 인해서 폭발하게 되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마윈이 그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건가요?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았으면 어땠을까 싶은 네. 발언이었습니다. 금융 포럼에서 마윈은 이 소액 대출을 해줘야 되는 당사자는 사실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없을 경우에 대출을 제공하지 않는 등 과거의 고리대금업자와 동일한 행태로 영업을 하고 있고 본인들 같이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소액 금융 대출을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 당국이 과거의 틀에 갇혀서 본인들을 규제하려고만 한다라고 심기를 건드린 발언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의 좀 심기를 건드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결정적인 이유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N2그룹이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은행권하고 영업이 상당히 좀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은행권 입장에서는 본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N2그룹이 좀 영향을 받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은행권 입장에서는 네. 시장을 잠식해오는 엔트그룹이 이뻐 보일 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엔트그룹은 사실 이제 본업인 이제 모바일 지급 결제부터 대출 중개라든지 보험 중개, 사실상 금융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사명을 이제 엔트 파이낸셜에서 엔트 그룹으로 변경하면서까지 본인들은 금융업체가 아니고 테크 기업이다라고 주장해 오면서 금융 당국의 규제를 피해 왔었습니다. 네. 이렇게 규제를 피하면서 소액 대출 규모를 계속 늘려가고 그 대출 중개 규모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오면서 엔트그룹은 사실 근데 기존 은행이 하지 않는 업무를 해온 것이긴 하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액 대출 사업은 사실 소비자 대출하고 영세 사업자 대출로 구분되는데 중국은 개인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요. 담보가 없이 이렇게 그 영세 사업자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 녹록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엔트그룹이 파고들어서 시장을 잠식하는 게 사실 이뻐 보일 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소액 대출 사업 부분을 이제 은행이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엔트그룹이 대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은행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편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그 엔트그룹이 소액대출 사업 모델을 한번 저희가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엔트그룹은 이제 중국의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이 이제 부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쯔마 신용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쯔마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알리페이를 통해서 뭐 지급한 공과금 내역이라든지 핸드폰 충전 내역 혹은 뭐 소비 지출 내역이라든지 개인 지인한테 송금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점수화해서 신용 점수로 산출해내는 서비스였는데요. 이제 의외로 이 빅데이터가 상당히 정교하고 점수를 신용도로 기반으로 해서 한 은행들은 알리페이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들한테 소액 중개 대출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엔트그룹한테는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해 왔던 것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은행권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엔투그룹이 쌓아놓은 고객층 또 거기에 또 계속 쌓여가는 신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예. 그 이제 중국 당국의 트렌드가 소비자 금융의 연 이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 이제 기득 세력인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소액 대출이 고금리이긴 하지만
엔트그룹한테 제공해야 되는 2%에 달하는 뭐 수수료라든지 소액 대출이다 보니까 대손 충당 금리율도 높거든요. 예. 그런저런 비용들을 빼면은 실제로 은행 입장에서는 그닥 수익성이 좋은 비즈니스는 아니었었습니다. 예. 게다가 엔트그룹 같은 이제 온라인 이제 소액 대출 플랫폼이 금융업에 이제 규제도 받지 않고 그 세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동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뭐 은행권의 문제하고 엔투그룹 간의 어떤 그런 불편한 동거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을 뭐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그러면은 굳이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가면서 상장을 연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상장을 승인 안 해줬으면 됐을 텐데요. 현지 이제 분석을 좀 저희가 보면은 예. 이번 사태는 사실 금융 당국의 엔트그룹 길들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역사상 최대의 IPO를 승인해 준 것도 중국 당국이고 이를 이제 유예한 것도 중국 당국입니다. 일개 기업이 잘나고 못남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 내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유일한 주체이고 이런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되고요. 또 정부의 시스템에 반하거나 또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언제든지 일벌백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결국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상 최대의 IPO 부분도 충분히 유치하고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또 과시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이 부분을 또 유예시킴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뭔가 좀 과시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성격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게 엔투그룹은 한번 상장이 이제 유예된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다시 상장을 재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예고된 정책에 따르면은 엔트그룹의 사업부별 수익에 대한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 밸류에이션과는 사실 다른 멀티플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따지려면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지금 재상장의 시점에 대해서는 좀 논하는 것은 좀 무의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정부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정부의 좀 부정적인 발언도 했고, 뭐 일단 밉보인 상황에서 상장을 좀 추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뭐 상당 기간 대상장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1월 10일 날 사실 이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법도 입법 예고가 된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금액중개대출 관련된 법규보다도 네. 사실 이 법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트그룹의 본업인 뭐 소액대출 비즈니스라든지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든 업체들이 다 해당할 텐데요.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없이 또 경쟁력은 높이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바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미국 아시겠지만 미국과의 대립이라든지 그런 대외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내수 소비를 늘려서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엔트그룹의 그런 서민금융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통제하에서 제한적이겠지만 지속적으로 서민금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핀테크 업체들과의 협업은 계속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7에서 8억 명에 달하는 삼선도시 이하의 농촌민들한테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트그룹이나 유사업을 하는 플랫폼 업체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정부의 규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엔투그룹 입장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전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보다는 수익성이 훨씬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지금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이 이제 소액 대출 부분인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소비자 금융의 이율을 낮추고자 하는 그런 행태도 보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는 상당히 큰 이익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익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 규제나 이번에 정부의 밉보인 그런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만으로도 엔투그룹의 재상장 여부가 상당히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크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글로벌 투자자 입장,
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국의 이제 개방 속도가 계속 이제 빨라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런 규제 리스크가 계속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껄끄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N2그룹 사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좀 어떤 식으로 결론을 지어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사점 부분들을 한번 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번 대출 규제안이나 이 반독점법으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나 소액 대출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악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개별 기업의 그 정치적인 리스크나 정책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중국 정부는 저금리 기조와 그리고 이제 금융 소외계층과 이제 영세기업 지원 금융을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엔트그룹의 IPO 이후에는 이제 중국 금융 리스크 통제와 금융시장 발전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의 실물 경기라든지 기업 이익의 복원력이라든지 또 정책의 방향과 또 위안화 강세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대중국 투자는 유효한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규제 리스크라는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크게 뭐 나쁜 영향 쪽으로 미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오히려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는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들 또 그로 인해서 중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그런 부분들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중국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의 권영빈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해서 N2그룹과 관련된 부분들은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